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 쓰레기 새끼가 지금 취해서 오는 거야? 아버지 전, 닥쳐. 내 어미 살아계실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해? 대답해봐. 죄송은 개뿔. 그 비싼 등록금 다 대준 내 어미한테 전화 한 통 못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내 약혼자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게 내 어미 목숨보다 더 소중했냐고? 의사 되겠다고 지 애미 꼭 고쳐주겠다며? 그 거짓말쟁이 새끼 같으니 그 입으로 어떻게 어머니라는 말이 나와? 내가 무슨 의사가 돼? 사람 심장도 없는 것이 무슨 의사냐?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약혼자네가 대대로 의사 가문이라. 뭐, 그래서 내 어미는 뭐래도 된다고? 그 가문이 내 어미보다 중요해? 내가 너 같은 자식 키우려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그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장섭님은 고향인 충청도의 작은 마을을 떠나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쇳물이 흐르는 제철소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제철소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고 고된 노동이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제철소에 들어왔을 때가 25이었어. 1500도가 넘는 쇳물이 흐르는 걸 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일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제철소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싸우며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일상이 이어졌고, 때로는 밤샘 근무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실함은 곧 인정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특히 용광로 작업장에서는 그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기숙사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김미영 씨였습니다. 늦은 밤 교대 근무를 마치고 들른 식당에서 따뜻한 국물을 건네주던 그녀의 정성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보, 그때 처음 본 순간이 생각나. 하루 종일 쇳물 냄새 배어있는 나한테 늘 따뜻한 국물을 챙겨주던 그 모습이. 당신 얼굴에 검댕이 묻은 채로 피곤에 절어 들어오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두 사람의 인연은 깊어졌고 6개월 후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제철소 동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이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서로를 위한 마음만은 넓고 깊었습니다. 첫째 아들 지성이 태어났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쇳물을 다루는 거친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2해 뒤 태어난 둘째 딸 지연이도 그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고 싶어요. 당신이랑 나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애들 공부시키는 건 문제 없을 거야. 생활이 빠듯해지자 아내는 근처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보며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제철소에서 그의 하루하루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때로는 쇳물이 튀어 화상을 입기도 하고 뜨거운 열기의 땀으로 범벅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끄는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면 그는 항상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야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은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감동받은 두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철처럼 단단한 의지로 살아가는 그의 일상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인생의 큰 변화를 예감하지 못한 채 계속되었습니다. 용광로의 불꽃처럼 뜨겁게 살아온 그의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철소의 고된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어느 날, 그는 아내의 기침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녘부터 들리던 거친 기침 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플라스틱 화학 공장에서 일한 지 5년째, 아내는 매일 강한 유기용제 냄새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점차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한번 가봐. 요새 얼굴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다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지성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그의 걱정에도 아내는 늘 괜찮다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고된 일상 속에서도 아내는 한 번도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면 따뜻한 국물을 끓여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화학 공장의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하루 종일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가득한 공간에서 수십 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를 녹이고 성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증기가 공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환기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보호구도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경미 씨가 쓰러졌다면서요? 응, 어제 작업장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어. 화학물질 때문에 간 기능이 많이 나빠졌다고 하더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 경미의 소식은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경미 역시 아내처럼 잦은 어지럼증과 구토에 시달렸고 결국 심각한 간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건강을 뒤로한 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퇴근 후 아내는 종종 속이 메스껍다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화학물질에 대어 거칠어졌고 피부는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밤이면 숨이 막힌다며 자주 깨어났고 두통을 호소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지성이의 대학 등록금과 지연이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아내의 수입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도 제철소에서 추가 근무를 자청했지만 늘어나는 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자신의 건강보다 자녀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지성이 대학만 보내고 나면 그때는 꼭 병원에 가볼게. 매일 밤 더욱 심해지는 구토와 어지럼증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마르고 창백해져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냄새가 밴 작업복을 빨 때면 아내의 기침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공장의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몇몇은 이미 퇴사를 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회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내는 여전히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더 일할게. 회사에서 야간 근무 더 늘려달라고 해볼까? 안 돼요. 당신도 이미 너무 많이 일하고 계신데 나는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용광로의 불꽃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 한켠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이대로 아내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다가 아내에게 건네주었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약초를 다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아내의 건강 상태를 보며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의 가정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어 가던 어느 추운 겨울날,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제철소 퇴근길에 탄 버스에서 그는 좌석 아래에 놓인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모두가 내린 후에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가방을 열어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빼곡하게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병원비가 떠올랐지만 그는 그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버스 안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땀에 흠뻑 젖은 한 남자가 버스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던 서류 가방 못 봤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건네받은 남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남자의 어린 아들의 희귀병 치료비였습니다.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급하게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은인이세요. 꼭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손을 내저었지만 남자는 그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알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고 남자도 자신의 명함을 꺼내 주었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의료와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만남이 그의 가정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던 차에 의사를 만난 것이 어쩌면 하늘의 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어 그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 지성이가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것입니다.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뒷바라지한 결실이었습니다. 지성이는 중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독서실에서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잘했다. 우리 아들, 내 어머니가 이 소식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소식을 전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는 아내의 헌신을 떠올렸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도 매일같이 공장에 나가 일했던 것도 모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지성이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알면서도 추가 수당을 받기 위해 위험한 작업도 자청했습니다. 합격 소식에 제일 기뻐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아내는 힘겹게 일어나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성이도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의대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꼭 치료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될 거야. 그러나 기쁨도 잠시 둘째 딸 지연이도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의대 진학을 꿈꾸던 지연이었지만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병원비와 지성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이미 가정살림은 빠듯했고, 제철소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두 자녀의 대학 교육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제 성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연아, 미안하다. 지금은 오빠 학비도 겨우. 그의 말끝을 자른 것은 지성이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한 후 지성이의 태도는 조금씩 거만해져 갔습니다. 특히 동생을 대하는 태도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의사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면 되잖아. 너희 오빠 말이 맞다. 지연아, 여자는 시집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야. 그 순간 지연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면서도 그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딸의 꿈을 지지해주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성적은 오빠보다도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여러 번 집으로 찾아와 지연이의 재능을 이야기하며 대학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지연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빠인 지성이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자주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그가 딸의 방에 들어갔다가 책상 서랍에 숨겨진 의대 입시 준비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공부한 흔적이 역력한 노트들을 보며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지연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한 걸까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형편에 지성이 학비도 빠듯한데. 방황하는 딸을 바라보며 부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차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지성이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주말에만 집에 왔지만 그마저도 동생과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한편 아내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병원비는 계속해서 늘어났고 지성이의 대학 등록금까지 더해지면서 가정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지연이의 성적이 더욱 올랐다며 이대로라면 의대는 물론이고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교육 기회가 후에 얼마나 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지연이의 인생에 어떤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지를. 딸의 꿈을 무시했던 그날의 선택이 앞으로 그의 가정에 커다란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결혼 소식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중소기업 회사원으로 지연이보다 8살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지연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23살이면 아직 너무 어린데. 괜찮아요. 오빠도 대학 다니고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제가 이제 더는 짐이 되기 싫어요.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의 말 속에 숨겨진 원망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딸의 꿈을 좌절시킨 것이 결국 이른 결혼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야? 네,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실하대요. 제가 더는 공부 생각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혼식 날 예비 사위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혼 조건으로 지연이의 직장 생활을 반대했고 모든 경제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여자가 돈을 벌면 남편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지연이를 잘 부양하겠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지성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식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내내 딸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연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래? 엄마, 전 이제 제 선택에 후회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 후 지연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당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정에 와도 몇 시간 머무르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갔고 전화 통화도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이는 결혼 1년 만에 임신을 했고 더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딸은 점점 더 남편에게 종속되어 갔고 이는 훗날 부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연이 너무 야위어 보여서 마음이 아프네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려 지성이 대학만 보내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딸의 결혼을 만류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더구나 지성이가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집안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졌고 이는 지연이에 대한 미안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는 점점 더 친정과 멀어져 갔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고 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에도 쉽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여자의 꿈과 가능성은 23살에 이른 결혼과 함께 영영 사라져 버렸고 이는 후에 그의 가장 큰 후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연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집 안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괴로운 신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여보.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아내의 입가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지성이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와 있던 터라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도 이러셨나요? 아니, 기침만 좀 했었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심각한 폐 손상이었고 이미 상당 부분 폐 조직이 괴사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플라스틱 화학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유해물질에 오래 노출되신 것 같은데 이대로 두면 폐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계속 일했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업장의 유해가스와 화학물질 냄새를 맡으며 매일같이 기침하면서도 참아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볼게요. 지성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아직 1학년 학생일 뿐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는 이미 가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제철소에서 더 많은 야간 근무를 자청했습니다. 지연이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남편의 허락 없이는 병원에 올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전화로 훌쩍이며 우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는 점점 더 야위어 갔습니다. 매일 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당신 탓이 아니에요. 우리 지성이 의사 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는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공장 생활이 결국 아내의 건강을 앗아가고 있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막대한 치료비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입원이 장기화되면서 그의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약값은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지성이의 의대 등록금까지 더해져 가게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5년간 다녔던 제철소를 그만두고 아내의 병간호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섭 씨, 퇴직금으로는 얼마 못 버틸 텐데 정말 그만두시게? 네, 아내가 지금 제일 위급한 상황이라.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채 3개월도 못 버텼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저축도 바닥을 보였고 보험금도 이미 다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담보대출을 받은 집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얼마나 더 들까요? 1,000만 원은 더 필요할 것 같다. 지성아, 내 등록금은. 아버지, 제가 휴학할게요. 뭐라도 해야지 안 되겠어요. 어머니 치료가 먼저예요. 하지만 그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의대 공부였기에 이것마저 포기한다면 아내의 상태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꼭 갚을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이미 여러 친척들에게 빚을 진 상태였기에 새로 돈을 빌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신용도가 낮아 거절당했고 카드 대출은 이자가 너무 높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다른 환자 보호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심지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며 그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아 전세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는 알아요? 아니, 걔한테는 말하지 마라. 남편 눈치 보느라 힘들어할 텐데. 부동산에 집을 내놓는 날,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장만한 집이었고, 두 아이를 키워낸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지성이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도, 지연이가 상을 받아왔을 때의 자랑스러움도 모두 이 집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보는 동안에도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고, 이는 곧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지하 단칸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바라도 해볼까요? 안 된다. 넌 공부에만 전념해라. 이게 다 내가 무능해서 그렇지. 밤이면 병실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를 본 간호사들은 안쓰러워했습니다. 때로는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두꺼운 옷을 몇 겹씩 껴입었습니다. 장섭 씨, 혹시 산재보험은 안 되나요?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싸우면 되긴 하겠지만 다들 그렇게 포기하고 나간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전세금을 빼고 지하 단칸방으로 옮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치료비가 필요할지, 어떻게 아들의 학비를 감당할지,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뜬 눈으로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그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제 그의 가정에 커다란 희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지성아, 아버지가 부탁이 있구나. 어머니 수술비가. 아버지, 저도 지금 등록금 대출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 어머니가 그동안 너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300만 원이나 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약혼자가 의사 집안이라 제가 뭐라도 좀 보여줘야. 지성아, 아버지, 죄송하지만 전 이제 제 인생도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제 미래까지 망칠 순 없잖아요. 전화가 끊긴 후 병원 복도에 혼자 서서 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꼭 치료해드리겠다 하던 아들의 말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여보, 지성이가 뭐래요? 아, 그래. 다음 주에 돈 보내준다고 하네. 아내 앞에서는 강한 척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지연이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남편이 친정 도와주는 걸 절대 안 된다고. 그래도 내 엄마가 내가 이러면 어떡하니? 전 이제 이 집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절 시집 보내실 때 그걸 모르셨나요? 지연아, 어릴 때 제가 공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때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냉정한 목소리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이렇게나 몰라라 할 줄은. 간호사들은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때때로 커피와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아내의 상태를 보며 그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식들의 외면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그의 영혼까지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빛을 비춰주는 법이었습니다.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아내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아내의 손이 힘없이 풀어졌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고생해. 이제 좀 편히 쉬어. 목 놓아 우는 그의 모습에 의료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5년을 함께 한동반자를 떠나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며 그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검은 작업복만 입고 살았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예쁜 한복을 입혀주고 싶었지만 그럴 돈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수수한 수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늦은 저녁, 지성이가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온 아들을 보는 순간 그의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 쓰레기 새끼가 지금 취해서 오는 거야? 아버지 전 닥쳐. 내 어미 살아계실 때는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효자 노릇을 해? 대답해봐. 죄송은 개뿔. 그 비싼 등록금 다 대준 내 어미한테 전화 한 통 못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내 약혼자 체면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게 내 어미 목숨보다 더 소중했냐고? 그가 지성이의 멱살을 거세게 잡아챘습니다. 조문객들이 말리려 했지만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되겠다고 지 애미 꼭 고쳐주겠다며. 그 거짓말쟁이 새끼 같으니 그 입으로 어떻게 어머니라는 말이 나와? 내가 무슨 의사가 돼? 사람 심장도 없는 것이 무슨 의사냐?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었다고요. 약혼자네가 대대로 의사 가문이라. 뭐? 그래서 내 어미는 버려도 된다고? 그 가문이 내 어미보다 중요해? 내가 너 같은 자식 키우려고. 순간 그의 주먹이 지성이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쓰러진 지성이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당장 꺼져! 내 어미 얼굴도 보지 마! 이 페류나 같은 놈아! 지성이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빠져나갔고 그제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런 자식 놈 때문에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이후 발인까지 지성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장터로 향하는 길,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그의 아내를 슬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편히 쉬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다음 생에는 꼭 더 잘할게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그의 곁을 떠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제삿날이 다가오자 쓸쓸함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문 앞에 서 있는 지성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지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첫 월급으로 산 한복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예쁜 옷 한 번 못 입어보셨다는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그제야 지성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밤 어머니 꿈을 꿉니다.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어요. 돈이니 체면이니 그런 것들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네요. 지성아, 요즘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의사가 되어서 뭐하나. 정작 우리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그의 마음속 단단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합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오시면 제가 직접 돌봐드리고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참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 왔습니다. 이 근처로요. 아버지 혼자 계신 거 더는 못 본 척하고 싶지 않아서. 마침내 그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과 부둥켜안은 채 둘은 한동안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이 못난 아비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지.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시며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제사상 앞에서 지성이는 꾸벅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짜 사람을 보는 의사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따스했습니다. 마치 아내가 이 부자의 화해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제가 진짜 효도하겠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많이 컸구나. 화해 후 지성이는 아버지를 자신의 새 집으로 모셨습니다. 지하 단칸방의 고독한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와 함께 사세요. 이제라도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처음 며느리도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특히 그가 자주 기침을 하고 아픈 기색을 보일 때면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던 그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호래비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야? 당신 아버님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애기도 곧 태어나는데. 여보, 그래도 아버지신데. 당신은 몰라요?
요즘 원장님 눈치 보기도 바쁜데 시아버님 모시고 산다고 하면 안 좋게 볼 거예요. 그리고 요새 기침도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들 부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당 칸방에서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그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지성아, 아빠는 간다. 너희 둘의 새 삶에 방해되고 싶지 않구나. 잘 살아라. 이른 새벽 아무도 모르게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내의 사진 한 장과 작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쓸쓸한 새벽 거리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픈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래전 그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제야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집을 나온 후 그는 근처의 낡은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에겐 이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아저씨, 보증금은 꼭 다음 달에 채워주셔야 해요. 벌써 2달째잖아요. 매일 새벽 4시 그는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그를 찾는 현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네요. 젊은 사람 찾는다네요.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간신히 얻은 공사장 일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철소에서 평생 일했지만 건설 현장의 일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다 허리를 다쳤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부터 무리였지. 그만두시죠.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폐지와 고철을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재활용품을 모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도 겨우 낀 일을 해결할 정도의 돈이 전부였습니다. 아저씨, 이번 달도 월세 못 내실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다른 세입자들이 냄새 난다고 불평이 많네요. 이번 주까지만 드릴게요. 결국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짐이라고는 아내의 사진 한 장과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거처는 시청 앞 공원 벤치가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밤이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 골판지를 모아 덮고 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하철역이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노숙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구청 직원들에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봐요!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당장 치우세요! 한때 성실한 제철소 근로자였고 두 자녀의 아버지였던 그가 이제는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있어서.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기치 않은 희망을 보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오래전 그가 베푼 작은 선행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던 날, 그는 평소처럼 시청 앞 공원 벤치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지하도로 가려던 찰나, 한 중년 남성이 우산을 들고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혹시 이장섭 씨 아니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추척한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그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도 남자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15년 전 버스에서 서류 가방을 잃어버렸던 김준호입니다. 그때 제 아들의 수술비가 들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발견한 가방, 그 안에 현금 다발, 그리고 절박한 표정으로 뛰어왔던 한 남자의 모습까지. 아, 그때 그 의사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선생님을 찾으려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김준호는 그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따뜻한 국밥 앞에서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도 마련했는데 거절하신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평생 현장에서만 일하다 보니 사무실은 좀... 김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섭 씨, 혹시 장사에는 관심 없으신가요? 제가 병원 앞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에 작은 점포가 비어 있거든요. 장사라뇨? 호떡 아시죠? 겨울 장사로는 최고입니다. 제가 자금도 도와드리고 기술도 배우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김준호는 그를 데리고 성공적으로 호떡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 기술을 배우게 해주었고 장비와 재료 구입 비용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15년 전 선생님께서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새 삶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새로 시작할 가게는 병원 앞 길 모퉁이에 있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특히 추운 겨울날 따뜻한 호떡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였습니다. 월세는 1년 동안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이런 큰 은혜를... 은혜는 이미 15년 전에 선생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제가 하는 건 그저 그 은혜를 갚는 것뿐이에요. 한 달 후 그의 호떡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호떡을 건네며 짓는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특히 추운 날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따뜻한 호떡 한 봉지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노숙자들에게 남은 호떡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따뜻한 보일러가 돌아가는 새 집에 누워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베개맡에 두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베푼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지켜봐 주세요. 그의 가게는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정직한 재료 선택과 푸짐한 속 덕분에 단골이 늘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희망을 가지고 가게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게는 그의 인생에 또 다른 기적을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 PD가 그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지역 방송에 우리 동네 맛집 코너를 담당하는 PD였습니다. 아저씨, 호떡 장사를 하시는데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나요? 보통은 그냥 재빨리 부쳐 파는데.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거리에서 노숙도 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호떡을 드시는 분들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방송은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노숙자에서 호떡 장인이 된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전국 방송에서도 그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섭 씨의 호떡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정성과 감사의 마음. 방송 이후 그의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부산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고 SNS에서는 감동 호떡집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전국에 100개 매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제안들을 모두 고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만든 호떡만 팔고 싶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요. 대신 그는 1명, 2명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의 처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노숙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괜찮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죠.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는 작은 기부도 시작했습니다. 근처 노숙자 쉼터에 매주 호떡을 보내고 홀몸 어르신들께도 따뜻한 호떡을 선물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매일 밤 장사를 마치고 아내의 사진을 보며 그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행복이에요. 그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생 역전의 표본으로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겸손했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은 멀리서 지켜보던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오랜만에 그의 가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성이와 지연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왔어요. 그는 호떡을 붙이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식들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지성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그의 모습에서 병원 원장의 위세가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방송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실 줄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손가락의 반지가 그녀의 달라진 생활 수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때 남편 눈치만 보고.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어딘가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특히 지성이의 눈빛에서 과거의 교만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프랜차이즈도 제안받으셨다면서요? 제가 투자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그래, 아버지. 우리 남편도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같이 의논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는 묵묵히 호떡을 붙이면서 자식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식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방문은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 난 지금 이대로가 좋구나. 아버님, 하지만 더 크게 성공하실 수 있는데. 성공. 난 이미 충분히 성공했다. 내 힘으로 정직하게 장사하는 게 바로 성공이야. 그의 단호한 어조의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어색한 기운 속에 가게를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왔다 갔어요. 하지만 당신도 아시죠? 저들은 진심이 아니에요.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의 방문이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매일 아침 반갑게 인사하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으며 그의 호떡을 기다리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그렇게 자식들의 방문은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그의 가게는 여전히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성이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양주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호떡을 붙이던 손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 참 뻔뻔하다. 네? 내 어미가 숨이 끊어질 때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나? 약혼자 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지? 어미 장례식에도 술 취해서 왔었잖아. 아버님, 그때는 정말 닥쳐. 내가 그때 뭐라고 했더라? 제 인생도 있다고 했지? 그래, 내 인생이 소중하니까 부모는 버려도 되는 거였어? 지성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내가 거리에서 노숙할 때는 어디 있었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 아비를 내쫓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늙은 아비가 이제 돈 좀 번다 하니까 찾아와? 내 양심은 돈 앞에서만 움직이나 보구나. 그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걸고 아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님, 그리고 하나 더. 난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의사 자리.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다. 사람 마음도 모르는 놈이 무슨 의사야. 당장 나가. 지연이도 며칠 후 찾아왔지만 그의 태도는 더욱 냉담했습니다. 너도 가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 눈치나 더 봐라. 친정아버지는 영영 잊어버려. 난 더 이상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라고? 내가 언제 너 같은 딸이 있었나?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연이는 결국 울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여보 봤죠?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됐어요. 아니 낯선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네요. 밤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과의 완전한 절연을 선언한 이날,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호떡을 기다리는 손님들과 따뜻한 정이 있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그의 가게에서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사를 마감할 시간이 되면 그는 따뜻한 호떡을 정성스레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호떡 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민수 왔구나. 오늘은 특별히 크게 눌러 구웠단다.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민수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그는 민수처럼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저녁 무료로 호떡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머니, 또 허리 아프신 것 같은데 이러고 나오시면 어떡해요? 시장 골목에 사는 홀몸 어르신들도 그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가게 앞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호떡은 우리 아들이 만든 거요. 내 아들이 호떡 만드는 솜씨가 참 좋지. 김말순 할머니는 그를 친아들처럼 따랐습니다. 실제 아들은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처럼 호떡 장사할 거예요. 그래, 우리 수민이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가 비법을 다 가르쳐 줄게. 아이들은 그를 호떡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미소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보, 보고 계세요?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피로 맺어진 건 아니지만 이게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 저녁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결식아동들, 그리고 그가 고용한 직원들까지.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리 장섭이가 없었으면 이 나이에 이렇게 웃을 일이 있었겠나.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그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마음을 다시 데워주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된 일과를 감당하기 힘들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들다가 허리가 아파 며칠을 쉬어야 했던 것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보.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가게에서 그는 조용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가게 파시는 거예요? 응.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는 힘들구나.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호떡을 사갔던 회사원, 그리고 그의 제2의 가족이 된 노인들까지. 장서봐, 이제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야 하나? 김말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호떡도 부쳐드리고, 가게의 마지막 날,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치는 호떡 하나하나에 더욱 정성을 담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 아이들이 따뜻한 아침을 먹을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맛있는 호떡을 만들어주나요?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찾아오는 손님들 앞에서 그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따뜻한 정이 가슴 깊이 서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새로 오시는 분도 좋은 분이에요. 제가 모든 비법을 전수해드렸으니까요. 가게를 넘겨받기로 한 사람은 그의 첫 직원이었던 김대철 씨였습니다. 한때 노숙자였다가 그의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호떡을 붙이고 앞치마를 벗으며 그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5년이란 세월 동안 이 작은 가게는 그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쉬어도 될까요?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작은 행복의 공간을 떠나도 될까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손님들이 붙여준 쪽지들, 그리고 매일 아침 반죽을 만들던 작업대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후 그는 스스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요양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장섭 씨, 이쪽이 앞으로 생활하실 방입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잘 보이시죠? 네, 참 좋네요. 처음 며칠간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분주히 움직이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곧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정원을 산책하며 꽃과 나무들을 가꾸었습니다. 특히 요양원의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기르는 일이 그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이장섭 씨, 오늘도 바둑 한 판 두시죠? 옆방의 박노인과는 바둑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매일 오후가 되면 정원의 평상에서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노인도 그처럼 자식들과 연이 끊긴 처지였습니다. 자네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다지.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예시처럼 느껴지네요. 요양원에서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활동. 처음에는 쑥스러워 참여를 망설였지만 차츰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들을 모아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장섭 씨가 그린 해바라기가 참 예쁘네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간혹 예전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방문했고, 호떡집을 이어받은 김대철 씨도 종종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잘 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껏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요양원 정원을 거닐며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열심히만 살았나 봐요. 홀로였지만 외롭지 않은 날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그는 진정한 휴식과 평화를 찾았습니다. 바쁘게만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요, 여보. 이제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여유롭게. 그렇게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마지막 2년,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 자녀들과의 갈등, 거리에서의 시련,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장섭 씨,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겠어요? 요양원의 거주자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자식들과 단절된 노인들에게 그의 경험담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도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는 걸. 그의 이야기는 요양원을 넘어 외부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의 경험을 기록했고, 이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돕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죠. 건강이 점차 나빠지면서도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돌려줄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호떡을 사러 오던 아이들, 함께 식사하던 노인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스쳐간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감사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더군요. 여기까지가 이장섭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